제가 처음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아내가 임신 6개월 차에 들어섰을 때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부부는 나름대로 평범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물론 잦은 다툼도 있었고 아내가 예민하다고 느낀 적도 있었지만 임신 중이니 당연한 거라고 넘겼어요. 아내는 원래 직장을 다녔는데 임신하고 나서 그만두게 됐어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다고 해서 산전 요가를 등록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임산부 요가는 몸에도 좋고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면서 산부인과에서 추천받은 곳이라길래 저는 별 의심 없이 허락했어요. 그런데 요가 수업이라는 게 너무 자주 있는 거예요. 처음엔 일주일에 2번이라더니 나중엔 거의 매일 갔다 왔어요. 요즘은 코스가 많아서 그렇대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아내 몸이 건강해지는 거라면 그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따로 확인하거나 캐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실수였어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요가를 다녀온 날이면 유난히 화장이 진하게 묻어 있고 머리에 스타일링도 돼 있었어요. 심지어 어떤 날은 향수도 살짝 뿌려져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고 산전 요가 수업이 그렇게 격식 있는 곳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은 물어봤어요. 요가 강사가 남자야 여자야? 아내는 바로 대답했어요. 당연히 여자지. 임산부 전용인데 남자가 어떻게 해? 그 대답 듣고 저는 잠깐 안심했어요. 그리고 무심코 흘려보냈어요. 정말로 바보 같은 짓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조퇴하고 집에 일찍 들어갔는데 아내가 없었어요. 요가 수업 간 날이 아니라 했는데 부재중 통화도 없고 문자도 없었어요. 혹시 산책 나간 건가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참 후에 문이 열렸어요. 아내는 땀이 약간 맺혀 있었고 운동복을 입고 있었어요. 제가 물었어요. 어디 갔다 왔어?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어요. 아, 오늘 수업 있었던 거 깜빡했어. 그때 무언가 쎄했어요. 머릿속에서 알 수 없는 경고음이 울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아내가 샤워하는 동안 가방 안에 넣어둔 명함 하나를 발견했어요. 프리미엄 요가 테라피 라고 적혀 있었고 강사 이름이 있었어요. 문제는 그 이름이 남자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명함을 들고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아내가 나오자 바로 말했어요. 요가 강사 여자라며. 근데 이건 뭐야? 아내는 순간 눈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태어난 척 말했어요. 아, 그 사람은 센터 원장이야. 강의는 여자가 하고 그 사람은 관리만 해. 하지만 저는 이미 확신했어요. 이 여자는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 그리고 그게 단순한 오해나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거짓말이라는 걸요. 그날부터 저는 하나하나 확인해 보기 시작했어요. 요가 센터 위치, 운영 시간, 강사 이름 검색, 홈페이지, 후기. 놀랍게도 해당 센터는 프라이빗 1:1 요가 수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었고 임산부 대상 프로그램은 남성 강사 단독 진행이었어요.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아내가 그곳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 상상하기조차 싫었어요. 그날 밤 저는 아무 말 없이 누웠어요. 그리고 잠든 아내 옆에서 몇 시간 동안 눈을 감지 못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같이 머릿속에서 의심과 분노가 뒤섞인 채 살아갔어요. 아내가 웃고 있어도 그 웃음이 가식처럼 보였고 집안에 아내의 운동복이 널려 있는 것조차 역겹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화내고 따지면
그쪽은 당연하다는 듯 임신한 와이프한테 왜 그렇게 예민하냐며 반격할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증거부터 모으자. 그렇게 마음먹었어요. 그게 이성적으로 판단한 첫걸음이었어요. 먼저 아내가 말한 요가 센터. 직접 방문은 무리라 판단했고, 센터 근처에서 몇 차례 퇴근 후 잠복했어요. 퇴근하고 6시에 도착해 차 안에서 커피 마시며 사람들 구경했죠. 처음 며칠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그 인간이 나타났어요. 제가 본 남자, 잘생겼다거나 호감 간다기보다 딱 봐도 여자들을 상대로 영업하는 스타일이었어요. 몸 좋고 웃음 가식적이고 말끝마다 손이 허공을 부유하는 그런 스타일. 문제는 그날 오후 7시 15분 아내가 그 요가 센터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걸 내 두 눈으로 직접 봤다는 거예요. 그 순간 머릿속에서 정말로 뭔가 딱하고 부러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걸렸어. 이제 끝이야. 다음 날 저는 바로 사설 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어요. 사연을 설명하면서 정확한 이동 경로, 상간남과의 관계 파악, 가능한 모든 자료 확보를 요청했어요. 탐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요가 센터 쪽은 이미 사례 많습니다. 의심한 직감 맞으실 거예요. 그 말 듣는데 숨이 턱 막혔어요. 그 이후 며칠간은 아무 일 없는 척 지냈어요. 아내가 요가 간다며 외출하면 저는 탐정과 연락하며 실시간으로 동선 체크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첫 번째 확실한 증거가 나왔어요. 탐정이 제게 보여준 사진. 한 호텔 로비에서 임산부 복장의 아내와 그 요가 강사가 함께 체크인을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 호텔은 산전 태교 프로그램을 빙자한 커플 패키지 상품으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태교 여행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상간남과 같이 모텔 수준의 호텔에서 이틀씩 묵은 거예요. 사진 속 두 사람은 정말 연인처럼, 그냥 임신한 부부처럼 손을 잡고 있었고, 심지어 배를 쓰다듬으며 웃고 있었어요. 그 배 안에 있는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닌데도요. 이 사실을 보고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욕도 안 나왔고 소리도 못 질렀어요. 그냥 심장이 천천히 갈라지는 느낌이었어요. 이쯤 되니까 저는 머리를 식히려고 집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밤이었고 불빛은 희미했지만 제 눈엔 모든 게 더럽고 모든 게 거짓 같았어요. 나는 지금까지 뭘 믿고 살았던 거지. 그녀가 임신했다며 기뻐할 때 제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태명을 지어주며 웃던 순간 그 모든 게 그 인간과의 결과였다니. 그때 정말 처음으로 복수를 결심했어요. 파괴가 아니라 완전한 무너짐을 보여주자. 저는 그렇게 마음먹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했어요. 아내는 소파에 앉아 귤을 까고 있었고 태교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 장면이 지옥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며 숨을 들이마셨고 말했어요. 오늘 회사에서 상무님이 애기 태명 물어보시더라. 뭐라고 했더라? 아내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 이름 말이야? 자기가 지어줬던 하늘이. 그 말이 제 귀를 찢는 비수처럼 꽂혔어요. 하늘이. 그 이름 안에 배신이 있었고 역겨움이 있었고 내가 잃은 인생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욕실에 들어가 아내의 칫솔을 챙겼어요. 빗에 붙은 머리카락도 면봉도
하나하나 지퍼백에 담았어요. 그리고 제 정액도 따로 보관해 DNA 검사를 신청했어요. 며칠이 걸렸고 그 며칠은 지옥 그 자체였어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심장이 조이듯 아팠고 가끔은 책상 아래서 혼자 울기도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과가 나왔어요. 친자 관계 없음. 북의 유전자 불일치. 검사지를 든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비명을 삼킨 듯한 웃음이었어요. 입꼬리는 올라가는데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법으로 움직일 차례였어요. 바로 변호사를 찾았어요. 가정법 전문, 상간소송 경험 많은 곳으로 제일 후기가 많은 변호사를 선택했어요. 상담실에 앉아 정황을 다 이야기하자. 변호사는 말문이 막혔더라고요. 지금까지 진행된 케이스 중 이렇게 명확한 구조는 처음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날 DNA 검사 결과, 탐정이 제공한 사진, 호텔 이용 내역, 요가 센터 자료, 아내의 문자 내역, 모든 걸 파일로 넘겼어요. 그 중에서도 결정적이었던 건 카톡 백업 파일이었어요. 제가 아내 몰래 그녀의 아이클라우드에 접속해 백업된 카톡 대화를 추출했어요. 그 안에 요가 강사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있었어요. 오늘도 배 만져줘서 고마워요. 아기가 오빠 손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진짜 가족 된 것 같죠? 이젠 이 남자 없이 못 살 것 같아. 애 낳고 둘이 외국 갈까?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그걸 읽고 있는 저. 그 방에 앉아 있는 사람. 그 순간에 저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어요. 분노, 혐오, 그리고 끝없는 허탈함. 그게 제 전부였어요. 변호사는 즉시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 소송도 병행해서 진행하자고 했어요. 이 정도면 위자료 최소 3천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불륜 증거, 친자 불일치, 그리고 정신적 피해 다 포함 가능해요. 그 말 듣고도 저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돈이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이 인간들, 제 인생에 침뱉고 제 감정에 불지른 인간들, 그들이 겪는 지옥, 그게 진짜 복수였어요. 그리고 소장을 준비하는 동안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집에서 배를 쓰다듬으며 육아용품 쇼핑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다짐했어요. 곧 내 인생도 쇼핑하듯 정리될 거다. 그날 아침 우편함에 꽂힌 서류 봉투 2개를 꺼냈어요. 한 장은 아내 앞으로, 한 장은 저 앞으로 온 법원 등기 우편이었어요. 제가 서류를 들고 거실로 들어가자 아내는 커피를 마시며 웃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정말 환멸스러웠어요. 이거 내 이름으로 왔더라. 그녀에게 봉투를 툭 던졌어요. 아내는 웃으며 뭐야? 하더니 몇 초 만에 표정이 싸늘하게 식었어요. 이혼 소송? 응. 상간 소송도 같이 들어갔어. 뭐 무슨 농담이지? 그녀는 머리를 흔들며 말했어요. 우리 지금 애기까지 있는데 무슨 미친 소리야? 그 애기 내 애기 아니야. 너도 알잖아.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피가 확 빠지더라고요. DNA 검사했어? 당연하지. 이미 법원에 제출했고 너랑 그놈이 주고받은 메시지도 다 있어.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자기야. 그게 그냥 감정에 휩쓸려서 한 번만 봐주면 안 돼? 우리 이거 없던 일로. 그 말 듣고 저는 비웃었어요. 너는 내 인생을 없던 일로 만들었잖아. 그걸 왜 너한테만 적용하자는 거야?
미안해. 그 말 이제 필요 없어. 변호사 통해서만 연락해.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집을 나왔어요. 그날 이후 아내는 몇 번이고 전화를 걸어왔어요. 문자도 왔어요. 한 번만 만나줘. 아무 말도 안 하고 얼굴만 보게 해줘. 하지만 저는 한 통도 받지 않았어요. 며칠 후 상간남 쪽 반응도 왔어요. 그 인간은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더라고요. 과거에도 요가 수업을 가장해 임산부들에게 접근한 전력이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은 임신 초기였는데도 그 인간과의 스킨십으로 문제가 생겨 병원 응급실 간 기록도 있었어요. 저는 이 사실을 별도 소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탐정에게 추가 조사를 의뢰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그 인간의 회사에 이 소식이 퍼졌더라고요. 그는 산전 전문 요가 강사라는 타이틀로 SNS 마케팅도 활발하게 했는데 그 계정엔 악성 댓글이 쏟아졌고 결국 계정 비활성화. 그가 운영하던 요가 센터도 운영 잠정 중단 공지를 올렸어요. 이제 시작이었다고요. 아내는 법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고 제가 친자 불일치를 증명한 이상 양육권은 물론 위자료도 피할 수 없었어요. 법원은 상간 소송에 대해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고 이혼 소송에서는 아내에게 재산 분할 불이익을 주는 판결을 내렸어요. 집은 제 몫으로 그녀는 집만 챙겨나가게 되었어요. 짐 싸는 날 아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더라고요. 나 다시 돌아올 수 없겠지? 저는 웃지도 않고 말했어요. 그 뱃속 아이가 누구 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디로 돌아오겠다는 거야? 그녀는 울며 현관을 나섰고 그게 제가 본 마지막 얼굴이었어요. 아내가 떠난 집은 어쩌면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어요. 그동안 짐작도 못했던 거짓말들과 불륜의 흔적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남겨진 공간이었는데도 막상 그녀가 사라지니까 기이할 정도로 평화로웠어요. 현관에 들어서면 들리던 그녀의 발소리, 식탁 위에 어지럽게 놓인 태교책, 냉장고에 붙어있던 초음파 사진들, 모두 사라졌어요. 정리된 건 집이 아니라 제 감정이었어요. 처음엔 울지 않았어요. 화를 낼 힘도 없었고 울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혼자 밥을 먹다가 그릇에 숟가락을 탁 놓는 순간 눈물이 흘렀어요. 나는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했을까? 정관 수술까지 한 사람입니다. 서로 계획했던 거였어요. 책임지고 아이 하나만 키우자. 우리는 서로 약속했던 사이였어요. 그런데 그녀는 그 약속을 너무도 가볍게 깨버렸어요. 그 배신감은 무슨 말로도 설명이 안 됐어요. 몇 달이 지났어요. 요가 강사는 SNS에서 완전히 사라졌고 다른 피해자들까지 추가로 나타나면서 고소를 당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는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려 했지만 이미 그의 명성은 끝났어요. 요가 센터는 폐쇄됐고 그 이름만 들어도 구역질 난다는 평이 붙었어요. 아내는 출산을 앞두고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그 아이를 낳을지 어떻게 키울지는 모릅니다. 제 아이가 아니니까 알 바도 아니었어요. 가끔은 생각났어요. 저 태동을 느끼며 웃던 그녀의 표정. 그 미소조차 이제는 조작된 거짓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괴롭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그 지옥에서 제 발로 빠져나왔으니까요.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회사에서는 프로젝트 성과가 좋아 팀장으로 승진했고
새로 시작한 취미로 주말마다 등산을 다녀요. 산에 올라 도시를 내려다보면 지금 겪은 모든 일이 작고 멀게 느껴져요. 그리고 누군가를 다시 만났어요. 그녀는 이혼 경험이 있었고 아이도 없었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제 상처를 굳이 파헤치지 않았고 저를 있는 그대로 봐줬어요. 그녀 덕분에 다시 누군가와 손을 잡고 길을 걸을 수 있었어요. 어느 날 그녀가 말했어요. 지금 행복하세요? 저는 대답했어요. 지금은요. 진짜로 그래요. 행복해요. 그리고 그 말을 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진짜 웃었어요. 복수는 끝났어요. 저는 그 사람들보다 더 잘 살기로 했고 그 약속을 지키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정관 수술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건 시작이었고 그 끝은 지금 이 순간 저의 미소였습니다. 그날도 똑같이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낡은 커피포트에 김이 서린 창문 너머로 습한 공기가 느껴졌고 저는 습관처럼 커피를 내렸습니다. 저는 본래 작은 변화 하나도 놓치지 않고 눈여겨보는 성격이었죠. 주방 한쪽에서 아내는 휴대폰을 보며 미소 짓고 있었는데 그 웃음이 글쎄요. 제 눈엔 평소와 달리 어딘가 어색하고 과장되어 보였습니다. 뭐가 그렇게 재밌어? 라고 물으려다가 그냥 입을 다물었습니다. 괜히 제가 예민하게 구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이상한 점들이 제 시스템에 하나둘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평소보다 옷차림에 훨씬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평일 낮에도 화장을 진하게 하고 외출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전에는 편안한 차림이 많았지만 요즘은 꼭 구두를 신고 향수까지 뿌리고 나가더군요. 처음엔 그저 기분 전환이라고 애써 합리화했습니다. 날씨가 풀리고 옷차림이 가벼워진 탓이겠지 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집주인 아들이 집 수리 좀 해준대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전세로 살고 있었고 오래된 집이라 벽지가 조금씩 갈라지는 중이었죠. 저는 속으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이야기를 하는 아내의 표정에서 마치 누군가를 떠올리며 은밀히 미소 짓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의아했지만 그때까지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의문이었습니다. 며칠 뒤 집주인 아들 박세영이 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되는 깔끔한 인상의 남자였죠. 벽지를 살펴보며 아내와 농담을 주고받는데 그들의 대화 속에서 묘하게 익숙한 친밀감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수리에 필요한 건 말씀하세요라고 하자 그는 아내분이 잘 챙겨주시네요 라며 저에게는 건성으로 말하고 다시 아내를 향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서 불편함이 싹 텄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는 벽수리 하나로 과할 정도로 들뜬 목소리로 저녁 메뉴를 고르더군요. 그 순간 저는 이 모든 변화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집안의 모든 스마트 기기와 연동된 스마트 플러그를 통해 가전제품들의 전력 소비 패턴을 기록하고 있었고 주거 공간 내에서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감지하는 센서 데이터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아내의 외출 시간, 옷차림, 휴대폰 사용 패턴, 그리고 박세영이 집에 오는 날과 시간, 심지어 특정 시간대의 전력 사용량 미세 변화까지 모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을 시스템화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감정적으로 요동치는 건 그들에게 패배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일단 모든 감정을 잠시 냉동시켜두기로 했습니다. 답답하고 괴로웠지만 저는 더 치밀한 기록으로 저를 지탱했습니다. 가장 먼저 전세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계약 갱신 시기가 4달 남았었고 특약사항에 수리 관련 조항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집주인 부담인 벽지 교체, 베란다, 샤시, 실리콘 보수 등의 항목들이 전부 명확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내의 지출 내역에 동일 기간, 동일 상호명으로 소액 결제가 여러 번 찍혀 있었거든요. 리셋 인테리어 상담, 하우스 픽스 미팅룸 같은 곳들. 검색해보니 카페 안에 있는 소규모 회의실 대여 서비스였습니다. 이 모든 내역을 엑셀에 날짜 마이너스 시간 마이너스 상호명으로 바꾸어 정리했습니다. 숫자가 늘어날수록 제 속에서 눌러두었던 분노가 규칙을 가진 파도처럼 올라왔다가 가라앉기를 반복했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이상 패턴이 포착되었습니다. 아내가 장을 본다며 집을 나간 시간과 박세영의 차량이 단지 주차장에 진입하는 시간이 겹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샤워하는 틈을 타 그녀의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안에는 영수증 몇 장이 있었는데 전부 집 근처 카페와 레스토랑 결제 내역이었습니다. 결제 시간은 박세영이 집에 수리하러 온 날과 일치했습니다. 이 증거를 보고 나니 제 머릿속에 둘이 뭔가 있다는 확신이 단단히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바로 따지지 않았습니다. 덜컥 들이대면 그들은 분명 발뺌할 것이고 저는 완벽한 증거를 모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치밀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내의 휴대폰 동기화 기록을 확인해 그녀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설치된 현관 센서와 스마트 플러그가 기록한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외출이 늘어난 날에도 특정 평일 낮 시간대에 미세한 전력 스파이크가 찍혀 있었고 욕실 환풍기가 잠깐 켜졌다가 꺼진 흔적 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아내가 외출한 사이 누군가가 집에 머물렀다는 명백한 정황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내는 집 보수 관련 미팅이라며 나갔지만 위치 기록은 전혀 다른 곳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집에서 15분 거리의 한 오래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거길 왜 가지? 저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아내가 움직이는 경로를 직접 따라가 봤습니다. 그녀는 집 근처 카페에서 박세영을 만나더니 함께 그의 차를 타고 그 오피스텔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멀찍이 뒤따라가 차량이 건물 지하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 사건을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이미 상간남 소송이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에 간다고 나섰지만 제 발걸음은 법률사무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건물 8층 유리문 너머로 가사 전문 변호사라는 문구가 보이자 순간 손끝이 땀으로 축축해졌습니다.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지난 몇 달간 제가 직접 발품 팔아 모은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담은 USB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카페 결제 내역, 박세형과의 문자 프리뷰 사진, 제가 기록한 집안 스마트 센서 및 스마트 플러그 전력 패턴 분석 데이터, 아파트 입출차 기록, 그리고 전세 계약 갱신 서류 사진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제 자료를 한 장씩 넘겨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상간남 소송 가능성 충분합니다. 명분이 전세 계약 갱신이라고 하더라도 반복적이고 사적인 만남의 증거가 명확하네요. 저는 그 말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바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은 시점과 증거의 명확성에 매우 강합니다. 날짜별로 사건 흐름을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고 특히 개인적인 교류를 입증할 더욱 결정적인 장면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USB의 폴더 구조를 변호사에게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날짜별, 시간대별, 자료별로 완벽히 정리된 저의 기록들을 본 변호사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상간남뿐 아니라 아내와의 이혼 소송에서도 이게 강력한 증거가 될 겁니다. 다만 아내가 업무상 관계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방문이 아닌 개인적인 감정 교류의 흔적이 중요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법정에서도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그야말로 결정타가 될 만한 장면을 잡아야만 했습니다. 단순한 미소나 서류를 함께 보는 모습이 아닌 감정적인 교류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순간,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면서 제 머릿속에 그 완벽한 계획을 그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는 주방에서 뭔가를 썰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듯 물 한 잔을 따라 마시며 물었습니다. 갱신 얘기는 잘 돼가? 응, 거의 다 끝났어. 서류도 다 준비됐고. 그 대답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거의 다 끝났다는 건 곧 또 만난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번엔 그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만 했습니다. 며칠 뒤 기회가 왔습니다. 아내가 이번 주 금요일 세영 씨가 서류 수정본 들고 온대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그날이라고 선명하게 표시해 두었습니다. 저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금요일 오전부터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확인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오전 11시 회색 SUV가 단지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다른 동 복도 끝에서 망원 렌즈를 꺼내 들었습니다. 저희 집이 있는 동의 복도 끝에는 비상계단으로 이어지는 작은 공간이 있었고, 저는 이 각도에서 집 현관이 정확히 보이는 것을 이미 예전에 우연히 확인해 두었었죠. 11시 5분 현관이 열리고 박세형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쇼핑백과 봉투. 망원 렌즈로 확대하니 봉투에 부동산 로고가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연속으로 촬영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집안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복도에 서 있었는데도 명확히 들릴 정도였습니다. 제 손끝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어요. 그 웃음은 마치 제 귀를 찌르는 날카로운 바늘 같았습니다. 그리고 1시 20분 현관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나왔습니다. 아내는 서류가 든 봉투를 안고 있었고 박세형은 아내 어깨 너머로 무언가를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시야에 아주 짧은 장면이 스쳤습니다. 박세형이 아내 손등을 가볍게 두드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폭발할 것처럼 거세게 뛰었습니다. 그건 업무 관계라는 핑계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집안에서 그들의 웃음소리, 컵 부딪히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제 손은 떨렸지만 그 소리 하나하나가 제가 모을 무기가 되고 있음을 자각했습니다. 오후 1시 19분 쇼핑백에서 작은 선물 상자를 꺼내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 박세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향기 마음에 들면 쓰세요. 그리고 아내가 웃으며 이거 지난번보다 더 좋은데?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손가락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향기. 지난달부터 아내가 뿌리던 그 익숙한 향수 냄새였습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선물이 집에 들어온 날과 아내가 바꾼 향수 냄새의 시점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오후 2시 5분 현관이 다시 열렸습니다. 박세영이 먼저 나왔고 아내가 조금 뒤에 나왔습니다. 아내는 쇼핑백을 들고 있었고 그 남자는 휴대폰을 보다가 고개를 들며 아내에게 웃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현실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핸드폰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두 사람은 전세 계약 갱신을 구실로 집안에서 서류를 펼쳤고 선물을 주고받았고 식탁 앞에서 1시간 4분 머물렀다. 제 손글씨가 떨려서 몇 번이나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억울했고 모욕적이었고 분노가 치솟았지만 놀랍게도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이제부터 이것이 제 무기였으니까요. 기록, 시간, 서류, 서명, 스틸컷, 알림, 그리고 전세 계약서. 그들이 핑계로 쓴 문서는 이제 제가 들이밀 증거의 표지가 될 것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아내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오늘 서류 얘기 얼추 끝냈어라고 말했어요. 저는 물 한 모금을 마시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속으로는 불덩이가 굴러다녔지만 수고했네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조용히 방에 들어가 노트북을 켰어요. 오늘 찍힌 영상을 세 부분으로 잘랐어요. 현관 출입, 테이블상 서류, 선물 상자. 그리고 각각의 타임스탬프를 박았어요. 폴더 이름은 전세, 갱신, 반대편이라고 붙였어요. 제 파일 구조에조차 분노가 배어 있었죠. 잠들기 직전 저는 상간남 소송이라는 단어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제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누구와 언제, 어디서, 어떤 명분으로 붙어 있었는지가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저는 법률 상담을 어떻게 시작할지, 어떤 항목을 묻고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 질문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전세 갱신을 명분으로 빈번한 왕래가 있었고 세입자 동에 없는 대리 방문이 반복됐어요. 수리 신청서와 작업 확인 서명에 아내 필체가 찍혀 있어요. 상가 CCTV와 카드 결제 내역이 동시간대에 묶여 있어요. 문장을 짧게 끊어 썼습니다. 마치 판결문처럼요. 이 과정을 겪고 있는데도 어쩐지 글자들이 차갑게 반짝였습니다. 그 냉기가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아내는 아무렇지 않게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에 들어가서 오늘 촬영한 사진, CCTV 파일, 녹음 파일을 전부 하나의 폴더에 모았습니다. 폴더 이름은 결정타로 했습니다. 변호사에게 보낼 준비였죠. 파일을 정리하면서도 제 표정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는 수많은 밤들을 견뎌낸 회한과 지독한 복수심이 함께 끓어오르고 있었죠. 그 평온함은 감정을 소진하여 얻은 것이 아니라 모든 증거를 완비했기에 비로소 가질 수 있는 전사의 침묵과 같았습니다. 그날 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결정적인 장면을 잡았습니다. 변호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실행하죠. 다음 날 저는 법률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 마침내 완전 무결한 결정타 폴더가 담긴 USB를 올려놓았습니다. 변호사는 파일을 열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상간남 소송과 이혼 소송 동시에 들어갑니다. 위자료 청구는 물론이고 전세 계약을 명분으로 한 접근 행위 자체를 부당행위로 넣을 수 있겠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감정이 아니라 절차로 간다는 것을. 그리고 그 절차는 제가 준비한 이 기록들로 완벽하게 굴러갈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저는 그날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면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잔뜩 껴 있었지만 제 눈앞은 또렷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아내와의 대면이었습니다. 그 대면에서 지난 몇 달간 제가 모아온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녀가 그 순간 어떤 표정을 지을지, 어떤 변명을 늘어놓을지 저는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예상했고 그 예상조차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게 중요한 것은 단 하나, 그날 이후로 그녀가 2번 다시 제 눈앞에서 거짓을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심장이 요동쳤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습니다. 회사에는 연차를 냈고 아내에게는 오늘은 재택근무할 거야 라고만 말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테이블 위에 노트북과 봉투,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보강할 것 없는 완전하게 정리된 작은 USB를 놓았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밤낮 없이 준비한 저의 유일한 무기들이었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물소리가 멈추자 저는 조용히 불렀습니다. 여기 잠깐 앉아봐. 그녀는 아무런 의심 없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표정에는 전혀 경계심이 없었습니다. 마치 평범한 대화를 나누려는 줄 알았나 봅니다. 저는 USB를 노트북에 꽂고 첫 번째 사진을 띄웠습니다. 상가 CCTV 화면 속 아내와 박세영이 나란히 걷는 장면. 그녀의 눈동자가 미묘하게 흔들렸지만 아직은 애써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이거 뭐로 보이니? 제 목소리는 낮고 평이했습니다. 아내는 잠시 사진을 응시하다가 그냥 같이 걷는 거잖아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아주 미세하게 빨랐습니다. 저는 말없이 다음 사진을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현관 안쪽에서 찍힌 장면. 두 사람이 테이블에 서류를 펼쳐놓고 고개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날짜와 시간이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갱신 얘기한 거야. 아내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테이블 아래로 떨리는 손끝이 보였습니다. 저는 웃음도 분노도 드러내지 않은 채 다음 증거로 넘어갔습니다. 녹음 파일. 스피커에서 그들의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이거 지난번보다 더 좋은 향기예요. 마음에 드시면 쓰세요. 그리고 아내의 웃음소리.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전세계약 갱신 수리 명부는 참 그럴싸하더라. 제 목소리는 철저히 냉정했고 제 시선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제 안에서는 끓어오르는 치욕과 배신감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저는 제 이성과 의지로 그 모든 감정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명분이 아무리 좋아도 당신이 그 사람 손을 잡은 것은 변명이 될 수 없어. 저는 CCTV 영상에서 손을 잡는 장면을 재생했습니다. 몇 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짧음이 오히려 모든 것을 명확하게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마지못해 흐느끼는 듯 미안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에서는 진정한 후회보다 현 상황에 대한 극도의 당황과 체념이 더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목끝까지 차올라 소리치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만 저는 절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미안. 6달 넘게 같은 패턴을 반복하면서 이제 와서 미안해. 차가운 목소리로 더 깊게 그녀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오늘 여기서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모든 증거는 이미 변호사 사무실에 다 들어갔어. 상간남 소송과 이혼 소송 동시에 진행될 거야. 그녀는 그제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 소송? 그 목소리 속에는 공포와 당황, 그리고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녀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 곧 통지서를 받을 거야. 당신도 박세형도.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철저한 법적 절차야. 그 순간 아내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손을 뻗어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의자를 밀어내며 일어섰습니다. 이건 당신이 만든 결과야. 나는 그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준비했을 뿐이야. 아내는 무너진 표정으로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저는 등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이 장면은 제게 어떤 의미도 없었습니다. 몇 달 전이었다면 이 울음에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쓰린 상처가 아리게 남아 있었지만 그 고통조차 이제는 다음 절차와 다음 서류, 다음 기일을 위한 냉철한 동력이 될 뿐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다음 절차만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정말 감정과는 단절된 채로 움직였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울고불고 매달리기도 했고 나중에는 오히려 저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려 애쓰기도 했습니다. 박세형 쪽에서도 합의금을 제시하며 연락이 왔지만 저는 변호사를 통해 모든 연락을 단호히 차단했습니다. 변호사에게 모든 것을 일임한 덕분에 저의 시간은 오직 서류 작업과 법원의 연락을 기다리는데 온전히 쓰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노트북을 켜고 그날 진행 상황을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이 모든 기록이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집요함이 저를 계속 움직였습니다. 얼마 후 법원으로부터 소장과 관련 서류가 아내와 박세형에게 송달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억눌려 있던 분노와 동시에 알 수 없는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생각과 과연 이 싸움이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까 하는 회의감이 뒤섞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아내는 물론 박세형도 자신들의 행위를 업무적 관계로 위장하며 부인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아내는 제게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야 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그들의 뻔뻔함에 혀를 내둘렀지만 더 이상 감정을 소모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진 압도적인 증거 앞에서 그들의 주장은 점차 힘을 잃어갔습니다. 첫 변론기일 법정에서 마주한 아내와 박세형의 얼굴은 충격과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특히 박세형은 예상치 못한 소송에 크게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그들의 초췌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상하게도 어떤 감정의 동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통쾌함도 연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구나 하는 아주 건조한 안도감만이 저를 감쌌습니다. 절차는 절차대로 흘러갔고 감정은 이미 제 심장 깊은 곳에 굳어버린 돌덩이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돌덩이 속에서도 밤마다 예고 없이 날카로운 조각들이 튀어나와 저를 핥히곤 했습니다. 평범했던 지난 시간의 파편들이 저를 괴롭혔고 저는 잠 못 드는 밤을 삼키며 다시 한번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그 비극적 시작점을 되새겨야만 했습니다. 소송은 길고 지루했지만 제가 철저히 준비한 증거들 덕분에 빠르게 결론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법원은 저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고 이혼 및 상간남 소송에서 제가 승소했습니다. 아내와 박세형은 마지막까지 저의 주장을 반박하려 했지만 결국 그들의 관계가 전세계약 갱신이라는 명분 아래 이루어진 부당한 행위였다는 점이 법적으로 명확히 인정되었습니다. 위자료 액수도 상당했고 전세계약 해지도 제 뜻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판결문이 나온 날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홀가분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은 해소되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깊은 흉터가 아리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과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처절하게 마무리되었다는 사실은 어떤 승리감으로도 온전히 채워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배신으로 시작된 고통스럽고 치밀했던 몇 달간의 여정은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전에 저는 감성적이고 조금은 느긋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에 철저하고 계획적인 차가울 정도로 이성적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감정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불신이 저의 본능이 되어버렸습니다.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모든 가구와 물건들을 새로 들였습니다. 과거의 흔적을 지우고 싶었지만 마음속 깊이 박힌 상처까지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있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벽녘 저는 제 손으로 직접 써내려간 기록들을 모두 모아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꺼내 볼 날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그 기록들이 저의 과거를 단단히 지지해주는 증거가 아니라 제가 걸어온 길과 그 과정에서 얻은 강인함을 잊지 않게 해주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내린 비로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고 새로운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더 이상 분노나 복수가 아닌 상처를 끌어안고 스스로의 삶을 단단하게 재건하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비록 아픔과 고통으로 얻은 변화였지만 그 흉터는 아물지 않았지만 더 이상 저를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흉터는 제가 얼마나 강해졌는지를, 그리고 더 이상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는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전보다 더욱 강인하고 단단해진 제가 되어 새로운 미래를 향해 굳건히 나아가기로 했습니다.